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대기업과 금융권, 연구기관들이 모두 내년 우리 경제가 2% 초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9일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어떤 경기 부양책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30대 기업과 주요 시중은행, 경제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내년 2%대 초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주요 경제기관장들은 올해보다 낮은 2.3% 정도를, 30대 대기업들은 2% 이상 2.5% 미만, 5대 은행장들은 대부분 2.5% 아래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전망치 3%, 한국은행 2.8%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수출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세는 어렵고 소비 부진으로 내수는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9일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경제 현안을 챙겨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하기로 해 현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가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변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빈틈없이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대내외 악재 속에 경기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 중심의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힘을 합쳐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지만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에 두 사람의 정책 공조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1월 유 부총리 취임 당시 마주 앉은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동주공제, 같이 배를 타고 어려움을 넘자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내수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는 물론이고 수출까지 주저앉고 있는 데다 1,3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수장 간 만남은 의미가 큽니다. 문제는 경제 투톱의 시각이 미묘하게 달랐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참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기재부와 한은이 정말 협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대내외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소통, 팀플레이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정부와 한은이 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금융시장, 유한상의 안정이 아닌가 합니다. 유 부총리는 긴밀한 협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입장차가 보다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유 부총리는 내년 3월까지 예산 조기 집행 등 재정정책을 최대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때까지 경기 회복 조짐이 없으면 금리 인하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은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어떤 식으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가계나 기업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량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예금 취급기관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201조 7,687억 원으로 9월 말보다 6조 6,7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39조 2,460억 원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10개월 동안 19조 8,904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요구불예금이 급증한 것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이번 주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에 앞서 최수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지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검팀이 이번 주 본격 수사 개시를 예고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들은 올 곳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출국 금지는 통상 소환 조사에 앞서 내리는 조치로 특검이 이들 기업의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정면으로 파헤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7월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했던 신동빈 회장은 한 해 2차례나 출국 금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당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03년 SK네트워크스의 분식회계 사태로 구속됐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이들 총수는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한결같이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특검팀의 수사 속도와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법무팀을 중심으로 압수수색과 총수 소환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선 총수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해당 그룹의 해외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고령화로 노년층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상당수 노년층 근로자는 열악한 임금 조건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근로자의 취업률은 2005년 46.7%에서 올해 52.4%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노년층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53.8%로 절반이 넘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42.2%에 달했습니다. 노년층 근로자의 28.9%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126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전담하던 경찰관이 직접 범행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뇌물을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전담 수사하던 38살 임모 경사는 매달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직접 범행에 뛰어들었습니다. 사건은 보이스피싱 간부와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의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임 경사는 보이스피싱 간부 이 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보를 받는 대신 이 씨의 범행은 숨기거나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150개의 대포 통장을 공급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임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를 5개로 줄여주고 이 씨의 인적 사항까지 숨겨줬습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총책 홍 씨를 입건하지 않는 대가로 150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와 1,000만 원대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임 경사는 이 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뜯어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앞서 김 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금품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임 경사는 이 같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임 경사를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한 끝에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만 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돼 있었으며 A씨의 목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했는데 업무 외에는 이 같은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겨울 유행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한 번에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동물원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AI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겨울 유행하고 있는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H5N8형으로 2014년 AI 사태 때 2천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게 했던 바로 그 바이러스입니다. H5N6형보다는 병원성이 약하지만 대신 잠복기가 길어서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AI 중 두 종류 이상의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H5N6형에 초점을 맞춰 방역 대책을 수립했던 방역 당국은 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설상가상 지난 17일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기도의 한 동물원에서 기르던 황새 2마리가 돌연 폐사했습니다. 저희가 고병원성 AI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정부는 그동안 조류와 접촉하지만 않는다면 인체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낮고 AI 사태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AI로는 처음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더는 쓸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올해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송년회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12월에는 평소보다 술자리가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피할 수 없는 연말 술자리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장보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송년회가 줄어들 만큼 최순실 게이트는 연말 분위기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래도 12월은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을 수밖에 없는 만큼 술자리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우선 음주를 하기 전에 간단한 식사로 위장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일 경우 알코올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져 쉽게 취하고 알코올이 위와 간에 직접 전달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 알코올 농도가 옅어지고 음주로 인해 유발된 수분 부족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 분해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해 숙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술안주는 수분 함량이 높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선택해야 지방간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은 음주량을 늘릴 수 있고 위에도 부담이 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처럼 느껴져 과음할 가능성을 높이는 폭탄주는 되도록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 날 건강하게 숙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 같은 음료는 피하셔야 되고요.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대사를 빨리 증진시켜서 술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보다도 천천히 마시고 본인의 주량에 맞게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바생들의 권리 찾기 중 하나로 최저임금 보장을 외치고 있는데요. 2017년 최저임금도 이미 정해져서 고시가 됐습니다. 박송희 아나운서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화제가 됐었죠. 6,470원인데요.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아주 극적으로 조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은 올해에 비해서 7.3% 인상이 됐습니다. 주 40시간씩 한 달 내내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은 135만 원입니다.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만큼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무려 266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네, 최저임금 자체도 또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니까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OECD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은 14.7%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요. 이는 OECD 평균인 5.5%에 비해서 현격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나라로는 미국이 4.3%, 캐나다가 6.7%였고요.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또 내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거나 좀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릴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서 나온 대책이 오늘의 주제인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네, 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이라는 얘기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보장할 것 같은데 먼저 이 생활임금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 생활임금은 주로 지자체 공공부문 일자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지자체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 경기, 광주, 세종시, 대전, 전남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 충남, 강원, 전북은 2017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처음 제도를 시행한 지 2년 만에 9곳이 늘어난 건데요. 이들 광역 지자체들의 생활임금액은 평균 7,726원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9.4%가 많은 액수고요.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광주가 8,410원으로 가장 액수가 컸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보다 19.4%가 많다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요. 크지 않은 돈 같지만 쌓이면 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지자체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늘어나자 산하 소속기관에서도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784명이던 광역지자체 적용 대상자는 올해 4,574명으로 늘어났고요. 내년에는 약 15,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시군구 기초지자체 51곳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14,717명으로 합치면 전국적으로는 모두 3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자치구 4곳에서 생활임금제 시행 성과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조사 대상의 약 61%가 실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60대 이상이거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신분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생활임금제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60대 이상 노동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은 후에 월급 만족도와 업무 능력, 또 태도가 나아지고요. 이직에 대한 고려나 돈 걱정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고객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푼돈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늘어난 임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었나요? 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지출이 늘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식비가 101명, 주거비가 78명, 저축 또는 보험 56명,
의료비 43명 등의 순서로 답변이 나왔고요. 또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약 63%가 여성이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확대되면 여성 노동자에게 그 혜택이 더 돌아가서요. 고질적인 여성 노동자 차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줘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죠. 결국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건 힘들다는 건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생활임금이 정착되고 있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돼서요. 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생활임금이었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